150 메가와트급의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전에서 그 엔진이 완성돼서 실증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죠. 지금 4,000톤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걸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냥 만들려고 생각하면, 즉 사이즈를 키우면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수함 아까 얘기한 대로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왜냐면 잠수함 지금까지 안 만들어 봤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핵 추진 엔진을 가졌을 때 잠수함보다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기밀인 겁니다. 이게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 놨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놨다가 윤석열 정부 생기면서 폐기됐던 3만 톤급의 경항모 백령도함에 대한 이 핵추진 엔진 설치가 지금 다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3만 톤급의 차기 경항모입니다. 자, 요게 3만 톤급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가 50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2019년도에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구동력이 디젤을 쓰게 됐을 때 거리가 짧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연안은 할 수 있는데 원거리 작업이 어려웠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 이착륙이 될 수 없는 될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35B 개발이나 배치가 돼야만 여기에 중대형 항공기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캐터필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사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출 장치가 없으면 일반 비행기들이나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F-15나 뭐 이런 F-16 같은 것들을 함재기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캐터필러 기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미 확보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경항모를 앞으로 함정을 위한 경항모로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주요 이제 F-35라든지 또는 KF-21들을 사출시킬 수 있는 캐터필러를 확보한 차원에서 얘를 핵 추진 엔진을 쓰면서 이 안에다가 50대가 넘는 드론형 공격기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걸 건조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4년 안에. 이게 지금까지 항모라 함은 전투기, 헬기 그렇죠. 이런 것들 싣고 다니는 용도였는데, 현대전은 더 이상 전투기보다는 드론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빈번하게 사용이 되니까 공격형 드론 50대 이상을 갖춘 이와 같은 경항모를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안정성이 있으면서 이 경항모를 사실상 유무인 전력모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 기사가 있네요. 이거야, 이거. 우리의 목표는 10년 안에 핵잠수함 4척을 가지는 게 아니라 4년 안에 3만 톤급 경항모를 깔끔하게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드론을 유럽 각국에 보내면서 나토의 방어 시스템을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토 방어 시스템이 난리가 났는데 얘들은 이미 드론으로 방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대전에서는 기존의 과거에 무조건 전투기 출격하고 비싼 미사일 날아가고 이게 의미가 없구나. 모든 게 다 가성비 드론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게 왜 육지에서만 그래? 왜 하늘에서만 그래? 바다에서도 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였던 거야. 이거 한국형 유무인 전력 모함인데, 요게 전투형 무인 항공기, 감시 정찰, 공격용 무인기, 자폭용 무인기, 그 다음에 뭐 해병대 상륙 헬기, 공격 헬기, 이거 다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띄워 올려야만 공격이 가능한데, 그렇죠. 얘는 얘 자체가 그냥 무기인 거야. 그래서 주변에 호위함이나 또 얘를 지켜줘야 되는 호위 병력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그렇죠.
구축함보다 훨씬 강력하면서 전술적으로 강한 데다가 심지어 거의 100% AI로 구동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거하고 똑같네. 삼성이 만든 쉐빙선 양쪽에서 다, 응. 야, 뚫고 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운반용 그 배의 역할도 같이 해. 하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뜨는 순간 그동안 해군력에서 불균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저쪽이 어떤 구축함, 어떤 배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 항공모함의 가치에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성기를 들으면 적재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오는데 이걸 전부 다 유무인 복합기로 병행하게 됐을 때는 50대 그 이상도 가능하고 중요한 게 뭐다? 이 유무인 복합기들의 연료 체계가 기존에 쓰고 있는 항공유를 쓰지 않고 전기나 수소 엔진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걸 통해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고장이 나거나 격추를 당하거나 그러면 계속해 갖고 육지에서 드론을 생산한 드론을 여기다가 날려보내서 착륙을 시켜주게 되면 무한대의 병력 보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격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떤 해군도 가져보지 못한 전력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왜냐면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미 봐봐. 기사 낸 거 봐봐봐. 이미 앞에 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세워놓고 있었어.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발표하고 준비하는 이 시점이 딱 미국하고 핵협정 관련해서 얘기 듣고 끝난 다음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요인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이냐는 거지.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에 대한 국가기밀을 취득하면서 난 이게 단순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 줄 알았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형 경항모 이거는 이미 지금은 한화지. 한화에서 본체에 대한 설계 승인을 마쳤고, 그리고 뭐 LIG 넥스원이나 그 나머지 쪽에서 레이더 장치, 구동 장치, 이 드론 연동 장치 관련된 거 다 해놨고요. 저기 관련된 선상 드론까지도 이미 만들어 놓고 미국하고 표준화를 맞추고 있을 정도까지 진척이 다 돼 있는 거야. 실제로 러시아 드론이 유럽 상공에 막 출몰할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우리 연안에 수상한 배가 서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 드론이 러시아 본토에서 날아왔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런 예, 드론 배에서 날린 거. 배치를 할 수 예. 있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배에서 날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토가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그럼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산한테 지금 이제 안 밝혀져 있는 두 가지의 국가기밀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항공기 부품에 대한 자유무역, 그러니까 관세 제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공 엔진들이 상당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뭘 만들까요? 한국에서 70조로 올리고 국방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한국에서 지금 새롭게 빨리 미국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중대형 전술기입니다. 그리고 중대형 전술기.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C4나 또는 항공기로 따지면 727 정도 사이즈의 수송선과 전자기전을 담당할 수 있는 중형 수송 항공기들을 대한민국 카이에서 미국과 협약으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에다 쓰려고 만드느냐? 일단 공중급유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반도 지형 안에서 전투를 하려고 하면 한반도에 출격해서 바다로 나와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투 시간이 15분, 20분 이내입니다.
돌아갈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중간에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제는 바뀐 거야. 공중급유기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아예 공중에서 급유해갖고 이 체력 운영 시간을 돌리는 게 함정에 내렸다가 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안에 국방 플랜 안에는 최소 20대에서 40대의 공중급유기와 거기에 관련된 수송기들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잉한테 달라 그랬더니 없어. 우리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없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게 뭐다? 야, 그러면 부품을 줘. 우리가 만들게. 기술을 줘. 제휴를 해줘. 요거의 실무 단계가 들어가고 있고 연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중형 항공기, 그러니까 수송기뿐만 아니라 727급의 민간 항공기까지도 대한민국 카이 또는 대한항공이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한국은 이렇게 비행기만 갖춰지면 떠다니는 비행 항공모함 내지는 비행 구축함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들은 전부 다 전투기에서만 발사를 했었잖아. 근데 이거를 대형 수송기에다가 달아가지고 투하하듯이 떨어뜨려갖고 날아가서 목표물에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즉, 비행기에는 4발 많이 붙여봐야 6발밖에 못 붙이는 공대지 미사일들을 수송기에다 넣어가지고 40발, 60발씩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배틀십을 한국 공군은 기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싸가 막히고 미사일은 남아도니까 대한민국의 생산력 안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찰 자산에 대한 독립이 오늘 날짜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한반도 안에서 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미사일도 쓸 필요가 없게 돼요. 나중에는 한국의 항공모함이 공중에 뜨고 KF-21을 비롯한 드론기들이 전부 다 호위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송기들이 공대지 미사일을 싣고 400km, 500km 앞에서 적의 심장부에다가 미사일을 원격으로 투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즉 요격당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를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전력을 한국 공군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국방비와 제조비가 필요할 건데 우리가 이거를 반은 만들어서 팔고 반은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비용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비용보다 훨씬 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만큼 반은 팔고 반은 우리가 쓰면 거의 공짜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한테 KF-21 관련한 분담금 문제를 꺼내면서 돈 안 내면 때려치든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네. 이때까지는 원고에 없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원고에 없는 접신 내용이에요. 상태입니다. 네. 네. 약간 이재명 접신 대통령이 플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건 민감한 문제다. 비공개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공개할 거 뭐 있어? 우리 니네랑 안 놀 건데. 네. 자, 일단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에서 지금 6천억 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현재 4,900억 원을 납부해서 미납금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1조 6천억 원이었잖아, 원래. 네, 근데 원래는. 6천억으로 왜 줄었어, 이거? 아니, 지들이 이제 기술 이전 부분을 제한하기로 진짜. 해갖고, 원래는 현지 생산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시제기만 한 대 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죠? 이런 민감한 문제일수록 대놓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꾸리꾸리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예. 관련해서 KF-21이 국내에 인도되는
1차 분기가 2026년부터 2028년도까지 24대입니다. 이거를 카이는 내년에 24대를 한꺼번에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건 블록 1이라 그래갖고 공대공 전투만 가능한 버전이에요. 24대만 받고 그 다음엔 블록 2로 넘어가서 공대지가 가능한 상황의 걸 추가로 받을 건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가장 많은 양산률을 보여주고 있는 전투기 중에 하나가 KF-21입니다. KF-21 관련된 생산 라인에서 현재 12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현재 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한 개를 추가로 더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한 로트 안에, 그러니까 한 공정 안에서 24대의 전투기를 동시 생산할 수 있는, 요게 한 달에 이렇게 할 건지 보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한 라인에서 시작되면 24개씩 전투기를 찍어낼 수 있는 양산 체제를 밀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기타 다른 국가에서 KF-21이 양산 배치가 되면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물량이 이게 현재 물량이 수백 대, 400대 이상을 이미 예정 구매를 받아놓은 상황인 거고, 인도분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넘어가서 사고 안 나고 사용되는 거 확인되게 되면 이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현재 KF-21 라인의 연간 생산 목표를 700대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1년에 700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F-35가 1년에 40대를 못 만들어요. 근데 대한민국 카이가 단일 생산 라인 안에서 1년에 700대씩을 뽑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카이 생산 라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생산 라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컨베어 벨트처럼 이쪽에서부터 단계로 쭉 직전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대가리, 여기서 동체,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최종 단계에 다 오게 되면 결합이 끝나가지고 완성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 게 일괄 공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괄 공정당, 그러니까 각 분리별로 만드는 공정당 7대에서 12대 이상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는 이렇게 180m 가까운 라인이 쭉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를 만드는 공정마다 7개에서 12대가량의 본체들을 동시에 놓고 제작을 해갖고 완성되면 키트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로. 그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한민국 KF-21 비행기는 완전 모듈화 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 공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리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자리에서 조립을 하면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든 리베팅을 비롯한 조립 공정을 컴퓨터가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즉 나사 구멍을 다 똑같이 컴퓨터가 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쪽 블럭의 A번이나 이쪽 블럭의 B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갖다 맞추면 다 맞게 돼 있는 거야. 아카데미 프로모들처럼. 그래서 조립 공정이나 나중에 조립 공정 안에서 이게 다른 데는 하나 비행기를 놓고 갖고 와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컨베어 벨트처럼 생산된 부품들이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부품을 만들더라도 부품끼리 짜맞추면 다 맞아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생산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자리에 놓고 대가리, 본체 만들어지면 날개 갖고 와서 붙이고 대가리 갖고 와서 붙이고 꼬랑지 붙이고 그 다음에 엔진 집어넣고 배선하고 그 다음 페인트 칠하고 이게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죠. 한 근데, 자리. 예, 근데 이거는 각 물건들을 만드는 라인이 일직선 라인으로 쭉 돼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처럼. 네, 자동차처럼 돼 있는 상태 맨 끝에 거라. 들어와서 조립하고 맞추고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갈 때까지 완전 분해 조립식으로 해갖고 이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로봇 구멍 가공 장비를 개발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걸 개발해서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거의 줄였다. 최소화했다. 그게 전체 150만 개 가까운 부품들이 조립되는데 공산 오차가 0.7mm 이내로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붙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력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 5세대 추진하고 있죠. 전자전 추진하고 있죠. 내부 무장창까지 다 이제 확보해가지고 스텔스기 관련된 모든 걸 끝냈잖아요. 최근 들어 지난달에 그 에어스에서 F-22도 못하는 기동성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부분 안에서 지금 KF-21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데 심지어 납기도 얼마면 돼요? 딴 데는 10년이야. 우리는 얼마다? 2달이면 된다는 거지. 이러한 엄청난 국방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방산, 생산, AI, 그리고 국방, 도서, 이 모든 분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려면 한국 물건을 사서 쓰거나 아니면 한국 기술을 받아들여갖고 직접 만들어 써야 된다는 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갖고 생겨지는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축적되는 기술력, 그리고 그 축적된 기술력을 통해가지고 좀 더 단가를 낮추면서 우수한 무기들을 정치색 없이 막 뿌려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면 통제권을 그 나라에 다 주거든요. 미국 무기를 사게 되면 스위치는 다 미국에 맡겨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거를 다 그 나라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현지 생산도 해주고 관련된 라이센스도 다 줘. 왜? 한국은 그 기술은 줘봐야 이미 옛날 기술이야. 한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앞으로 6세대 전투기는요, 이미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원형 시뮬레이션에 들어갔어요. 지금 5세대 전투기 1,500대 이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쫙 팔고 나면 우리는 6세대 전투기 생산해갖고 실전 배치할 거기 때문에 절대 지금 있는 속도 싸움이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700대를 만든다니까, 전투기를 1년에 앞으로 카이가. 그동안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던 건데 지금은 이거 사기만 한다면야 뭐 1,400대든 못 만들겠어. 왜? 카이 공장에 빈 부지가 100만 평이 있거든. 현재 제작동 말고 카이 자체를 왜 사천에 그렇게 땅을 많이 샀는지 몰랐는데 이유를 알겠어. 전투기도 만들고 앞으로 미국 전투헬기도 만들고 공병거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중형 수송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배틀쉽까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항공사에서 만들 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 모든 게 기술되고 제조업되고 철강 나오고 알루미늄 나오고 반도체 나오고 AI까지 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서 그렇다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려다 놓고 보면 3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제조업을 하고 있는, 아니 기존에 있는 모든 산업세계 국가들이 한 100년은 앞서가 버렸다 할 만큼의 혁신적인 격차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 하나 들어와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국뽕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